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산주의 세력과 돌연변이 세력을 살펴보았죠.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은 크게 이제 NL계와 PD계가 있다 했죠. NL계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PD계는 북한 공산당을 따르는 이들이죠.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근데 NL계는 또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급진파와 온건파가 있죠. 급진파는 북한이 지령을 받아서 북한과 연합작전을 해서 한국을 뒤집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경기 동부연합이 있고 그들이 장악한 정당이 통합진보당이죠. 반란을 모의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당이 해산당했죠. 그래요. 온건파는 어떤가요?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 생각하지만 종북인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요. 급진적이지는 않죠. 정책적으로는 이제 돌연변이 세력같이 경제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고 종북 외교를 하는 거죠. 종북, 반미, 뭐 친중, 친중공 대략 뭐 그렇죠. 그래요. 돌연변이 세력이 있는데 가장 큰 돌연변이 세력은 어떤 돌연변이 세력인가요? 공산주의는 포기했지만 경제적 평등은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이제 돌연변이 세력이 되죠. 주로 이제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죠.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니 무엇과 유사했나요? 1940년대 상규주의와 유사했죠. 상규주의는 공산주의 변종이죠. 여러 번 설명했죠. 그래요. 복지 확대와 경제적 민주가 뭐 최근에 등장한 것 같지만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뭐 40년대에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아주 위축되었다가 그래요.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크게 확대되죠. 누구나 뭐 경제 민주화 주장하고 뭐 상민주의 특징이 있죠.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상균주의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하죠. 뭐 투지의 토지 공유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좀 많이 그 시대에 따라 변형되니까 그 대표 인사들이 있더라. 유승민 이해웅은 어떤가요? 우파 정당이라고 알려진 새누리당 소속인데도 또 뭐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주장하죠. 경제민주화 주장하고 이해운도 마찬가지고 재벌이 탐욕을 받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급하다 이런 대기업을 제약시하고 차이가 없었죠. 새누리당과 민주당과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돌연변이 세력이었죠. 복지국가, 복지 확대. 그래요. 기타 돌연변이 세력들의 활동도 활발했다. 그 원전 사고가 기억이 나죠. 원전 사고가 나니까 원전 산업은 중단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없애려고 하는 또 무리들이 있죠. 환경 돌연변이 세력이죠. 하여튼 비밀가 생기면 산업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현 시대를 제약시하고 그 부분은 공산주의 세력하고 똑같죠. 이 문명을 파괴해야 된다. 문명을 파괴하는 방법이 뭔가요? 산업을 파괴하는 거죠. 그 빌미만 생기면 산업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알아봐야 되죠. 근데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치러진 선거가 아니죠. 탄핵 사건이 있었죠. 탄핵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1987년 이후 5년마다 12월에 선거를 치렀는데 약 4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다. 그래요. 4년, 원래는 2000, 5년, 그래요. 5년마다 치러져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1년이 줄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2016년 7월 18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탄핵이 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는 일면 사회면을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넥슨이 5년 전 1,300억 원에 사줬다는 폭로성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보도의 핵심은 우 수석의 자기인이 남긴 강남역 인근의 수천억대 땅을 게임업체 넥슨이 매입해 주었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뭔가 비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을 한 거죠.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넥슨의 창업 주인 김정주 회장과 우 수석의 절친한 동기였던 정경준 검사장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이 더해지며 사건은 검찰 기업 권력이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져나갔다. 거래를 하는데 아니 뭐 소개를 시켜주고 뭐 거래를 성사하고 뭐 그건 뭐 이상이 없죠. 근데 혹시 뭐 권력이 작용해서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조선일보가 청와대 핵심 인사인 우병우를 공격한 거죠. 실세 중 한 명이라 볼 수 있죠. 민정수석실은 보도 당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선일보의 주장을 부인했고 우병우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다며 사퇴 거부사를 분명히 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거죠. 우병우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연이어 청와대를 상대로 도발했다. 근데 조선일보가 그냥 그대로 끝내지 않더라. 계속 청와대를 공격하더라. 조선일보는 연이어 청와대를 상대로 도발했다. 2016년 7월 26일 TV조선이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 500억 모금에 개입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보냈을 때 정치권은 즉각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몰랐죠. 2016년 7월 달에. 아니, 뭐, 그냥 뉴스를 보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조선일보가, 계속,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청와대는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강력하게 부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서원, 차은택, 그리고 안종범 수석 등을 국감장에 세우려 하였으나, 새누리당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근데 2016년 7월에 뭐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죠. 없었다는 거예요. (8월) 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와 내용을 공유했다는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청와대는 이를 국기를 흔드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협공으로 규정했다. 이어 2016년 8월 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김진태는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세계 여행을 포함한 호화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일보 사이에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선일보가 2016년 7월부터 청와대를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이 태블릿 PC 때문에 일어났다. 그때부터 시작했다. 시작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6년 7월부터 사실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이 계속 이어지다가 먹힌 게 태블릿 PC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반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송영 주필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2011년 9월 송주필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의 연임을 동문 대가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지로 8박 9일간 초호화 유럽 여행 다녀왔다는 내용이었다. 의혹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극적이었다. 2억 원에 달하는 전세계 이용은 물론 하루 3천만 원이 넘는 호화 요트 관광과 1등석 항공권 등 상상을 초월하는 접대 내역이 공개되었다. 결국 송희영 주필은 보도 직후 보직 해임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던 조선일보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청와대를 계속 공격하니까 청와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반격을 한 거죠.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래요. 7월, 8월 이렇게 이어졌죠. 그 뒤에도 이제 또 조선일보는 아니더라도 언론사들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조선일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8월까지 이어졌으면 알고 알 수 있죠. 그 논란이 조선일보와의 다툼이 집권 말기 조선일보의 이와 같은 행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청와대 실세인 우병우를 제거한 뒤 청와대를 허수아비로 만든 뒤 조선일보가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하려 했을 수 있다. 왜 청와대를 계속 공격하지? 왜 실세인 우병우를 공격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병우만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미르재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속 공격하더라 청와대를. 그러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청와대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새누리당 장악해서 뭔가 좀 일을 꾸미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새누리당의 누군가와 결탁할 이런 일을 벌였을지도 모르겠다. 청와대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민주당 인사들과도 결탁했을 가능성도 크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왜 청와대를 공격하고 다퉜을까? 민주당 인사들과도 또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주당 집권에 기여하기 위해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이익을 보장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인사가 될 것 같아. 좀 조선일보가 민주당에 기여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되면 잘못하면 조선일보가 불이익을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았냐 과거에. 김대중 때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이제 원래부터 한국 신문사에서는 유력 신문사였죠. 그때 이제 24개 신문사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하면 대표적인 우파 신문사로 알려져 있었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그 명예회장, 전 명예회장 사주들이죠. 김병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회장이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김대중이. 김대중 노무현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로 바뀌었죠. 괜찮은데 보니까 또 정권이 바뀔 것 같아요. 이거 좀 민주당을 도와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일을 벌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두 가지 다 이럴 가능성이 크죠. 아, 이게 좀 민주당한테도 뭔가 도움을 줘야 되겠어.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또 청와대를 공격해서 좀 허수아비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버린 일일 가능성이 크죠. 조선일보가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이제 AI에 물어봐겠죠. 아, 이걸 쓰니까 내가 이거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에 누가 의심가니 하니까 김무성이 의심간다. AI가 보기에는 근거는 이렇게 나와 있죠. 탄핵의 길을 열어준 인물이다. 근데 김무성 특징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좀 이 음모를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 선거 때도 보면 그렇고 난데없이 부산 내려가 도망쳐버리고 그 전에 그냥 협상에서 처리하면 될 문제를 미리 이상한 일을 벌리죠. 김무성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에요. 유승민도 좀 의심간다. 근데 이제 성향을 보면 유승민은 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뭐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가 이제 박근혜를 반대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또 이 사람 특징은 또 보면 또 그렇게 막 속을 뭐 꿍꿍이 속이 있고 음모를 꾸미는 인물은 잘 아니죠. 그래요. 좀 사람 성향을 봐야 되니까 이제 AI는 이제 이 사람의 행적과 결과를 보고만 얘기하지만 또 뭔가 일을 꾸미는 거는 또 사람 성향과 연관이 있죠. 박지원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언론 간부들하고도 친하다고 하죠. 과거에 그 대북 송금에도 그 연루되어 있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죠. 그리고 노웅래, 안민석, TV조선이 이제 계속 이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죠. TV조선 보도에 실질적인 물증을 더하면서 막 노웅래라는 사람이 하더라. 안민석, 그래요. 보수 언론의 정유라 특혜에 집중할 때 최서원 일가의 비리를 전방적으로 폭로했다. 하여튼 뭐 상대방 정당에서야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요. 이미 이제 청와대 공격은 2016년 7월에 시작됐다. 확인이 되죠. 갑자기 터진 게 아니다. 7월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조선일보의 독자는 주로 근대주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기 때문에 우파 신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질상 조선일보는 이익 따라 유행 따라 행동하는 껍데기 세력이었다. 좋게 봐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공산주의 세력이나 공산주의 세력 하수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독자 측이 우파 인사들이니까 우파 행세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공산주의 세력 편에 서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아마도 껍데기 세력일 거다. 조직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아무래도 과거 행적을 볼 때
성향이 확 바뀌진 않는다. 과거에는 또 우파 행보가 있었죠. 장기가.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조직 특징이 갑자기 확 바뀌진 않았을 거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껍데기 세력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전투는 끝난 것 같았지만 자파기 언론사로 알려진 한겨레 신문도 참전했다. 8월까지는 조선일보가 앞장섰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겨레 신문이 앞장서더라. 한겨레 신문이 9월 20일 K스포츠재단의 배우에 최순실이 있다는 보도를 터뜨리며 비선 실세의 실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사들은 서로 나서면 소동을 일으키려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라는 정도의 반응이었고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이들도 거의 없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조선일보와 언론사들이 계속 공격에 나섰다는 거예요. 청와대 공격에. 근데 뭐 국민들 반응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랬지. 사실인지 알 수도 없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뭐 언론사만 말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말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기본적으로 뭐 하여튼 뭐 보죠. 상황이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0월 19일부터였다. 이날 오전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정유라가 과거 SNS에 썼던 공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이라는 글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국민들 감정을. 이 오만한 문장은 입시와 취업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던 청년 세대의 영령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보도와 함께 이화여대 대학생들이 시위가 격렬해졌고 보도 당일 오후 압박을 견디지 못한 최경희 총장이 즉위 사퇴했다. 왜 갑자기 사퇴했지? 뭐 이제 그래요. 언론의 보도 때문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시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80일 정도 시위를 하고 있었고 언론 보도로 격화된 것에 불과했다. 이화여대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 측과 맞서서. 근데 마침 이제 정유라 사건이 입시 비리 사건이 이제 대두되면서 격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압박이 못 견딘 최경희 총장이 이제 사퇴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요. 시작은 2016년 7월 말 학교 측이 추진하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학내 분규였다. 학교 측이 추진한 미래라이프 대학은 고졸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신설하려던 평생교육 단과대학이었다. 뭐 좋은 일이죠, 뭐.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젊을 때 대학 교육을 못 받은 이들 중에서 좋은 일인 거죠. 젊은 나이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니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었으며 나쁜 일 아니죠, 뭐. 학교 입장에서 별도의 소득을 얻으니 학교 이익에도 도움이 되었다. 뭐 국가적으로나 보거나 학교 이익으로 볼 때나 나쁠 게 없잖아요. 학생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도 있겠죠, 뭐. 이화여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졸업장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왜 반대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대생 학교와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데 또 국민들 입장에서 좋잖아요. 또 뭐 젊을 때 대학 교육 못 받은 이들에게 기회가 생기니까 또 그런 사람들에게도 좋고 근데 반대하더라. 그 졸업장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 졸업장이 그거 외에는 별로 생각할 일이 없는 거죠. 지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일종 여대생들로 구성된 좀비 군단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서 벌인 일이다.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여대생들의 생각인 거죠.
좀비 군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었죠. 총장이 추진한 일은 국가적으로 보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화 여대생들이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생긴다 생각하고 이제 시위를 한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정유라 사건이 겹치면서 총장이 이제 부담을 못 이기고 물러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시위로 정유라와 정유라의 모친인 최순실이 일반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뭐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 들어봤어도 뭐 그렇겠어. 그 전부터 막 얘기가 나왔죠. 이런저런 뭐 정윤회니 최순실이니 그런 뭐 이름은 알아도 뭐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유라도 등장하고 입시 비리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물론 한계도 있었다. 최순실은 박근혜랑 제일 친한 민간인이었군. 그래서라고 국민들은 생각했다. 그래 그건 알겠다는 거죠. 최순실이 친했군. 대통령 친한 민간인이군. 그 정도지 뭐.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렇게 되잖아요. 뭐 대통령들 다 친한 민간인이 있지. 뭐 친한 민간인이 있다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민간인이 늘 있어왔고 민간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여 대통령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 국가적으로 큰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민간인이 죄를 지을 수 있죠.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일은 한국에서 흔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증거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겠죠. 대통령 지인은 죄를 지었으면. 근데 뭐 소동을 일으킬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별 실세 민간인 다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삼, 김현철이 실세 민간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고위직 인사를 좌지우지했다. 소통용으로 불렸다. 한보 사태 때 뭐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가장 큰 힘을 권한을 행사했던 민간인은 김현철로 보이긴 하죠. 김대중 때 김호웅 차남 있었다는 거예요. 민간인이었는데 김홍호 수십억 원 수수했다는 거예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죠. 김대중 때 김홍걸, 삼남 뭐 돈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인들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고 뭐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죠. 다 있었다는 거예요. 뭐 노무현 노건평 봉화대군이라고 불렸다. 뭔가 큰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래요. 돈도 많이 받았죠. 다 민간인이잖아요. 최서원, 그래요. 그렇죠. 최서원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민간인이다. 그래서 어떡하라자는 거예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큰 소동이 일어날 건 아니죠. 대통령이 신뢰하는 민간인에게 의견을 구하면 죄인가? 그 당시에 좀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최순실을 악마화해서 국정농단했다, 국정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악마화했죠. 그러면서 국정농단이라면서 지금도 깜빵이 있죠. 있는데 이제 좀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 생각을 잘 해보라는 거예요. 민간인에게 의견을 구하면 죄냐는 거예요. 민간인이 좋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인사추천을 하면 죄인가? 민간인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민간인에게 누구를 쓰면 좋겠어? 누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 민간인이 저 사람 좋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대통령이 썼다는 거예요. 그게 제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의견을 구할 수 있죠. 너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 시대 어느 국가에도 국가수장이 민간인 신분의 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일이 불법인 경우는 없다. 민간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을 수용했다 해서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그때 이상했죠. 근데 미국에는 키친 캐비닛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 나온 말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격식 없이 대화하는 지인을 가리킨다. 아예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키친 캐비닛이라고. 대통령의 의견을 구하는 민간인인 거죠. 주로 지인이겠죠.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때 한국이 들썩였지만 문제는 민간인이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때가 문제일 따릅니다. 근데 이제 뭐가 죄가 될 수 있나요? 민간인이 대통령의 친분을 이용해서 돈을 챙겼다거나 뭐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죄가 되는 거지 뭐. 노건평이 왜 죄가 되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형으로서. 또 상의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감방을 가는 거예요. 김홍업도 마찬가지고, 뭐 김현철도 마찬가지고. 사실 거기에 비하면 최성원은 굉장히 최성원도 죄가 있죠. 뭐 자녀랑 연관돼서 뭐 그렇게 뭐 큰 비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죄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요. 나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입수해 최순실 태블릿 PC를 입수해 문건들을 보도했다. 최순실이 소유라고 알려진 태블릿 PC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잖아요. 최순실한테. 돌려달라 했는데. 최순실 거라고 했으면 최순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 끝났으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은 물론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국가 기밀 사항들이 최성원에게 사전에 전달되어 수정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때는 어떻게 됐냐? 문건들이 최성원에게 전달되었다. 최성원이 막 수정했다. 온갖 국정에 대해서. 그래서 돌려보냈다. 국정을 최성원이 완전 장악하고 농단했다.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10월 25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도 내용은 일부를 인정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뭔가 잘못 대처를 한 거예요. 일부를 인정하면 전부 사실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소동을 일으킬 기회라고 판단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국정 전반을 최순실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운영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라고 불리는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최순실이 다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문서를 막 수정했다더라.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문서 수정은 거짓이죠. 왜 거짓인가요? 태블릿 PC에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사 최순실 태블릿 PC였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가짜뉴스로 밀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그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키려 하잖아요. 근데 이건 통한 거죠.
그 전에 사드 때는 실패, 크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했던 거예요. 수정이 안 된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없었다. 두 번째는 이제 연설물이나 홍보물에서 도움을 받았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국정농단이 아니냐. 글쎄,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거니까. 글쎄, 그거는 뭐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도움을 주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될 것 같긴 한데. 최순실이 이런 쪽으로 전문가라는 거예요. 최순실이, 이름이 바뀌었죠. 최서원이죠. 최순실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최순실이 집권하기 전 계속 그 대통령을 보좌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서였다고 보면 되는 거죠. 주로 연설문이나 홍보물을 담당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뒤에도 최순실이 그 이쪽에 전문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신뢰할 수 있고 이러니까 네가 볼 때만 연설물이나 홍보물 어떻게 보이냐? 그 상의할 수 있는 거죠. 최순실이 쭉 그렇게 일을 해온 것으로 보이죠. 일종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죠. 자기가 하던 일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밀란을 일으켰다 했는데 그때 주도한 세력들이 보면 공산주의 세력이 맞다는 거예요. 민주농청, NLPD가 주류죠. 둘 다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이잖아요. 민중연합당이란 게 있었다. 통진당 후예잖아요. NL 중심의. 이런 단체가 주도했다. 참여연 때 주로 NL계죠. 다 공산주의 세력이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게 맞잖아요. 밀란이었다. 근데 공산주의 세력은 주로 가짜뉴스로 밀란을 자주 일으키잖아요. 광우병 사태도 그러하고 사드 사태도 그러하고 이때 일어난 촛불 시위도 똑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10월 29일 촛불 시위가 처음 열렸는데 규모는 약 1만 2천 명 정도였다. 그 숫자는 증가하여 약 32만 명까지 증가했다. 경찰 추산이죠. 처음에는 한 1만 2천 명이었는데 점차 증가하면서 12월 달에는 32만 명까지 증가했다. 탄핵안 풀 직전에. 그렇죠. 가짜뉴스로 촛불 시위를 일으켰다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가 최순실을 신뢰하여 몇 가지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이사 추천도 받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데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파악할 정도의 각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갖춘 인사일 리가 없지 않은가. 막 최순실이 국정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 그 정도의 실력가는 한국에 잘 없다는 거예요.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한 인물이 한국에 몇 명이나 있겠는가.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최순실이 전문적으로 한 일이라면 최순실이 할 수 있다. 박근혜는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최순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박근혜가 집권하기 전 최순실이 박근혜를 보좌했다면 그러한 일을 자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권하기 전에 최순실이 일종의 비서 역할을 장기간 한 사람으로 보이죠. 자기가 비서 역할을 했으면 연설문이나 홍보물을 다룰 수 있는 거죠. 늘 하던 일이니까. 하지만 외교, 국방,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최순실이 잘 알고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 알아야 뭐 수립하고 결정하죠. 많은 분야가 있긴 있겠지만 한정돼 있겠죠. 그때 좀 문화 분야에서 또 문제가 있었는데 좀 문화 쪽은 좀 최순실이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에는 최순실이 문서를 수정했다고 보도했으나 조사 결과 입수된 태블릿 PC에서는 열람만 가능했다. 그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수정을 하면서 국정 전반을 운영한 것처럼 하지만 입수된 태블릿 PC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서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가짜뉴스로 밀란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대처를 잘못한 거죠. 뭐. 어떻게 된 노릇인지부터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태블릿 PC를 우선 입수했어야 되는 거죠. 뭐 공권력을 동원해서 뭐 자세한 내막을 확인하고 뭐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문서를 수정하면서 국정 전반을 최순실이 당한 것처럼 하면서 이제 소동이 커진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소동을 누가 일으켰냐는 거예요. 저 시장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조선일보였다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시작하면서 7월, 8월, 9월, 10월 이제 계속 이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문사로 넘어가면서 한겨레, 경향, 나중에 JTBC 그러면서 10월달 태블릿 PC가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럼 결론은 뭔가요? 태블릿 PC도 가짜 뉴스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론사의 난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언론사들이 연루되어 있죠. 그래요. 전부 사실인 것도 아니고 또 다음 시간 좀 더 내막을 봐야 되겠지만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